한국의 식당에 들어선 한 외국인이 김치찌개 하나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식탁 위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멸치볶음과 시금치 나물, 그리고 노란 계란말이까지 대여섯 가지의 접시가 줄지어 올라옵니다. 당황한 외국인은 다급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걸 시킨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주인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하죠. 이건 그냥 주는 거예요. 다 먹으면 더 줄 테니까 걱정 마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반찬 문화. 이것은 단순한 공짜 음식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자 나눔의 철학이 담긴 거대한 역사입니다. 과연 이 이상한 시스템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한국에만 남아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 같은 번화한 도시에서 식당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물 한 병부터 빵 한 조각까지 모든 것이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제공되는 생수에도 요금이 붙고 음식을 주문할 때 곁들이는 작은 샐러드나 감자튀김 역시 메뉴판에 당당히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온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식당은 그야말로 마법 같은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에 갓 도착한 여행객이 동네의 작은 백반집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꼼꼼히 살핀 뒤 가장 저렴한 김치찌개 한 그릇을 주문합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주인장이 쟁반 가득 무언가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놓이는 것은 주문한 김치찌개뿐만이 아닙니다. 시뻘건 김치는 기본이고 노랗게 잘 구워진 계란말이와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멸치볶음, 그리고 파릇파릇한 나물 무침과 어묵볶음까지 대여섯 가지의 접시가 식탁을 가득 채웁니다. 이 광경을 본 외국인의 첫 번째 반응은 당혹감입니다. 그는 서둘러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거나 메뉴판을 다시 확인합니다. 혹시 자신이 주문을 잘못해서 세트 메뉴가 나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식당이 엄청나게 비싼 곳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 음식들을 시킨 적이 없는데 혹시 돈을 더 내야 하나요? 그러면 주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건 그냥 나오는 반찬이에요. 편하게 드세요. 여기서 외국인의 충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유독 맛이 좋았던 계란말이 접시가 비워지자 주인은 묻지도 않고 새 접시에 계란말이를 가득 담아 다시 가져다 줍니다. 외국인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것도 공짜입니까? 주인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메인 메뉴보다 더 많은 음식이 공짜로 제공되고 심지어 무한정 리필까지 된다니 그들에게는 마치 자선단체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반찬 문화는 유튜브나 사회관계 망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유명 외국인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에는 하나같이 경악하는 반응들이 가득합니다. 한국 식당에서는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쏟아져 나온다거나 한국인들은 정말 통이 크다는 식의 제목들이 달립니다. 댓글창 역시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스 하나 추가하는데도 1달러를 받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는 질문부터 한국은 혹시 식당 주인이 모두 천사인 나라냐는 농담 섞인 반응까지 나옵니다. 특히 유럽 사람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습니다. 유럽의 많은 식당에서는 식전빵이나 물조차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자리에 앉는 것 자체에 자릿세를 매기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오토시라고 불리는 작은 기본 안주에 요금을 붙이는 문화가 일반적이라 한국의 이런 조건 없는 친절은 그야말로 문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들이 느끼는 충격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 뒤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심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공짜라서 좋아하던 외국인들은 점차 이 반찬들이 한국인의 넉넉한 인심과 환대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식당 주인들이 손님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는 표정,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세심함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 여행객은 이를 두고 한국만의 미친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극찬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풍경이 바다 건너
사람들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만드는 강력한 문화적 힘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식당에서 겪는 이 첫 번째 경험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한국 문화의 본질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격표를 확인하며 경계하던 눈빛이 어느새 따뜻한 밥과 반찬을 즐기며 편안한 미소로 바뀝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전기라는 가치가 식탁 위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찾은 수많은 관광객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식당에서의 푸짐한 상차림을 꼽는 이유는 단순히 배가 불러서가 아닙니다. 낯선 이방인에게도 아낌없이 음식을 내어주는 그 마음씨에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반찬 문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독창적이고 따뜻한 환대의 기록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물건을 파는 곳이라면 지켜지는 철저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받은 만큼 돈을 내야 한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의 식당에서는 이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서양인들이나 이웃나라 일본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한국의 식당 운영 방식은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비즈니스 실패 모델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식당들은 왜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집하며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문화를 만들어 온 것일까요? 우선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의 식사 풍경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일본의 식당에 가면 음식을 주문할 때 아주 작은 절임 채소 하나도 따로 주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내어주는 아주 작은 그릇에 담긴 안주조차 오토시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스 하나를 더 달라고 해도 추가 비용이 붙는 일이 흔합니다. 서양은 더욱 철저합니다.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옆에 나오는 감자튀김이나 구운 채소는 모두 사이드 메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빵이나 물조차 영수증을 보면 꼼꼼하게 가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차를 마시거나 작은 반찬을 먹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은 철저하게 단위별로 계산되는 상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자마자 시원한 물 한 통이 공짜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대여섯 가지에서 많게는 수십 가지의 반찬이 식탁을 가득 채웁니다. 이 반찬들은 손님이 주문한 적도 없고 메뉴판에 가격이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반찬을 다 먹고 더 달라고 요청하면 주인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빈 그릇을 가져가 다시 가득 채워 돌아옵니다. 반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와야 하고 흙을 털어 씻어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칼질을 한 뒤에 소금에 절이거나 불에 볶고 양념을 버무리는 고된 노동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 수많은 반찬을 담아내는 작은 그릇들을 설거지하는 데 드는 물값과 세제, 그리고 사람의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반찬 서비스는 식당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외국 경제학자가 한국 식당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아마 고개를 가로저을 것입니다. 원재료비와 노동력을 이렇게 아낌없이 공짜로 퍼주다가는 금방 문을 닫을 것이라고 경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대로 반찬을 인색하게 주는 식당이 먼저 문을 닫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식당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는 메인 메뉴의 맛만큼이나 반찬의 가짓수와 넉넉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찬이 부실한 식당은 손님들에게 인심이 박한 곳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곧 발길이 끊기게 됩니다. 결국 한국의 식당들은 더 많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맛있고 더 다양한 반찬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이자 기묘한 시스템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이토록 반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공짜를 좋아해서라고 설명하기에는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깊이가 너무나 큽니다. 한국인에게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밥 한 그릇을 가운데 두고 여러 가지 반찬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 위에 반찬이 적으면 대접하는 사람의 성의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비싼 고기를 먹더라도 곁들여 먹는 반찬이 신통치 않으면 식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치솟는 현대 사회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국 식당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서양의 식사 문화가 개인 중심의 계약 관계라면 한국의 식사 문화는 공동체 중심의 나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 그만큼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손님이 음식을 매개로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인은 손님이 배불리 먹고 가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고 손님은 주인의 넉넉한 인심에 감동하여 다시 그 식당을 찾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신뢰와 정이 한국 식당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비즈니스 실패 모델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어전을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가치관이 현대의 식당이라는 공간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길 가던 나그네에게도 밥상을 내어주고 이웃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며 음식을 나누던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식당에서 만나는 무료 반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것이 변하고 있지만 한국의 이 이상한 시스템만큼은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으며 한국만의 따뜻한 정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화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 뿌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한국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동체 의식과 나눔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열량을 섭취하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밥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 인간관계를 맺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져왔습니다. 서양의 식사 문화가 각자의 접시에 담긴 음식을 오롯이 혼자 책임지는 독립적인 구조라면 한국의 식사 문화는 하나의 커다란 상 위에 수많은 음식을 펼쳐놓고 다 함께 나누는 철저한 공유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식당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무료 반찬 문화의 가장 깊은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가족을 뜻하는 말 중에 식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풀이해보면 함께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이 됩니다. 피를 나눈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한솥밥을 먹으며 음식을 나누면 그 순간부터는 가족과 다름없는 긴밀한 사이가 된다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열리거나 이웃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 먹던 풍습은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문화는 상차림의 구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상차림인 한상차림은 밥과 국을 제외한 모든 반찬이 식탁 중앙에 놓여 모든 사람이 함께 젓가락을 가져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상대방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의 밥 위에 얹어주며 마음을 표현합니다.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위생적으로 낯설게 보일 수 있는 이 풍경이 한국인들에게는 서로의 정을 확인하는 가장 따뜻한 순간입니다. 반찬은 단순히 맛을 돋우는 부속품이 아니라 대화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며 서로를 배려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성이 가득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에 찾아온 손님을 하늘처럼 받들었습니다. 길을 가던 이름 모를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면 주인은 정성껏 밥상을 차려 내놓았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바로 넉넉함입니다. 상 위에 빈 공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반찬을 가득 채우는 것이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상차림이 부실하여 손님이 숟가락을 놓았을 때 접시가 텅 비어 있다면 주인은 이를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며 몹시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부족하게 대접하는 것은 집안의 망신이라고 생각했기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손님 상만큼은 최대한 풍성하게 차려내려 노력했습니다. 먹을 것은 넉넉해야 한다는 이 소박하고도 강렬한 철학은 현대의 한국 식당으로 고스란히 옮겨왔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손님을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찾아준 고마운 손님으로 여기며 집에서 가족에게 밥을 차려주듯 정성을 다합니다. 반찬을 더 달라는 요청에 주저없이 그릇을 채워주는 행위는 경제적 계산을 뛰어넘는 인심의 표현입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이 미덕이고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오래된 가치관이 자본주의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한국 식당을 지켜온 힘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음식에 대해 전기라는 특별한 감정을 부여합니다. 정은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인 특유의 깊고 따뜻한 유대감을 뜻합니다. 식당 주인이 갓 구워낸 전 한 접시를 서비스라며 건네줄 때 그 속에는 단순히 음식을 더 주겠다는 의미를 넘어 당신과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손님 역시 그 마음을 받으며 주인과 심리적인 거리를 좁힙니다. 이렇게 형성된 유대감은 식당을 단순한 거래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정겨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이러한 나눔과 공동체의 가치는 이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우리 민족의 유전자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이웃이 있으면 곡간을 열어 죽을 쑤어 나누고 길가에 떨어진 감 하나도 산새들을 위해 남겨두던 배려의 마음이 오늘날의 반찬 문화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당에서 만나는 무료 반찬은 공짜로 얻는 덤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찬란한 정신유산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경쟁보다 나눔이 앞선다는 이 소중한 가치를 한국인들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탁 위에서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반찬 시스템을 보며 비즈니스 실패 모델이라고 말할 때 한국인들은 빙그레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계산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풍요 속에서도 빈곤을 느끼는 현대사회에서 한국의 이 따뜻한 나눔 문화는 전 세계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영혼을 채우는 정이라는 문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찬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식당에서 마주하는 다채로운 반찬들의 화려한 풍경은 사실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부터 그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예법을 중시하던 사회였고 그 예법은 사람이 먹는 음식과 상을 차리는 방식에도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때 정립된 것이 바로 밥을 주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반찬을 곁들여 먹는 한국 고유의 식사 양식인 반상 문화입니다. 반상이란 단순히 밥을 먹는 상을 넘어 신분과 격식 그리고 정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완벽한 체계였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밥과 국을 기본으로 삼고 그 옆에 놓이는 반찬의 가짓수에 따라 상차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첩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반상제도에서 첩수를 셀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음식을 다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밥과 국,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김치와 장류, 그리고 찌개와 찜 등은 기본 구성 요소로 보아 첩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즉 삼첩 반상이라고 하면 밥과 국, 그리고 김치와 장 외에도 별도의 반찬이 3가지나 더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삼첩은 주로 일반 서민들이 먹던 상차림이었고 양반들은 보통 5첩이나 7첩 혹은 9첩 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왕은 가장 높은 단계인 12첩 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임금님의 식사인 수라상입니다. 수라상은 단순히 임금의 배를 채우기 위한 화려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12첩 반상에는 조선 팔대서 올라온 가장 신선하고 귀한 제철 식재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왕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상을 마주하며 전국 각지의 농사가 잘 되었는지 혹은 백성들이 굶주리지는 않는지를 살폈습니다. 만약 특정 지역의 나물이 상에 오르지 못한다면 왕은 그 지역에 가뭄이나 홍수가 들었음을 짐작하고 나라 살림을 걱정했습니다. 즉 12첩이라는 반찬의 숫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나라 전체의 평안을 확인하는 정치적인 도구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이러한 왕실의 상차림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양반가로 전해졌고 다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한국인 특유의 다양한 반찬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상차림은 자신의 품격과 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상 위에 반찬이 몇 가지 놓이지 않으면 수저를 들지 않을 정도로 상차림의 구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찬의 가짓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안의 경제력이 넉넉하다는 증거였고
안주인의 솜씨와 정성이 지극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께서는 제철에 나는 채소를 말려 두었다가 겨울에 나물로 무치고 산에서 나는 나물과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상을 차렸습니다. 이때 반찬들은 각각의 조리법이 겹치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는 구워내고 하나는 볶고 하나는 데쳐서 무치는 식으로 맛과 영양의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식당에서 만나는 볶음 나물과 전, 그리고 조림 반찬의 구성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일반 서민들은 어떠했을까요? 서민들 역시 최소한의 반찬 가짓수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고기나 귀한 생선은 올리지 못하더라도 들판에 널린 이름 모를 풀들을 뜯어다 나물을 만들고 간장과 된장으로 맛을 내어 상을 채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밥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고 먹는 것을 몹시 처량하고 품격 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밥 옆에 작은 나물 접시 한두 개라도 놓여야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는 식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인들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반찬이 곁들여져야 한다는 강한 고정관념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식사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철학이 바로 약식동원입니다. 음식과 약의 근원은 같다는 이 생각은 반찬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을 설명해 줍니다. 반찬은 단순히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몸의 건강을 지키는 보약과 같았습니다. 봄에는 쓴맛 나는 나물로 입맛을 돋우고 여름에는 시원한 채소로 열을 내리며 가을과 겨울에는 뿌리 채소와 말린 음식으로 기운을 보충했습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달라지는 수많은 반찬은 한국 음식 문화를 전 세계에서 가장 다채롭고 건강한 식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는 반찬의 조리법이 더욱 세분화되어 수백 가지가 넘는 반찬 종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확립된 반상 문화는 한국인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지었습니다. 상차림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자 예의였고 그 핵심은 바로 다양함과 넉넉함에 있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가짓수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밥상 위에 여러 접시의 반찬을 놓고 먹어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신분을 막론하고 공통된 문화였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수많은 그릇은 대접받는 느낌을 주었고 이는 곧 식사를 하는 사람의 자존감과 연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수많은 반찬이 깔리는 것을 보며 대접받는 기분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선시대의 반상 문화는 현대 한국 식당에 무료 반찬 시스템이 탄생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역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밥과 국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 식탁, 그리고 그 여백을 채워주는 수많은 반찬의 존재는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설계한 완벽한 식사 모델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련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한국인의 밥상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도 밥상 위의 반찬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품위와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지켰던 그 깐깐한 상차림 예절이 오늘날 전 세계가 감탄하는 한국의 풍성한 식탁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평범한 마을 길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 무렵 보찜을 맨 나그네 한 명이 마을 어귀에 들어섭니다. 그는 갈 곳 없는 낯선 이방인이었지만 어느 집의 대문을 두드려도 박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 조상들에게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단순히 사람을 드리는 행위를 넘어 하늘이 맺어준 귀한 인연을 대접하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주인은 나그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기도 전에 먼저 따뜻한 물을 내어주고 부엌에서는 서둘러 굴뚝에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자신들은 거친 보리밥을 먹을지언정 손님을 위한 상차림만큼은 정성을 다해 차려내는 것이 조선 선비들의 변치 않는 미덕이자 서민들의 소박한 진심이었습니다. 이러한 환대 문화의 핵심에는 바로 인심이라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식이 부족하여 손님이 수저를 일찍 놓거나 상 위에 빈 그릇이 보이는 것을 집안의 커다란 망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손님에게 내놓는 상은 그 집안의 품격과 정성을 대변하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상 위에 올릴 고기가 없으면
산으로 들러 나가 나무를 뜯어오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와서라도 어떻게든 상의 빈틈을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반찬 한두 가지만 달랑 내놓는 것은 손님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믿었기에 주인의 손길이 닿은 수많은 접시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한국의 식당에서 마주하는 무료 반찬 문화의 가장 강력한 정신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잔칫날이나 명절이 되면 이 나눔의 문화는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리면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가던 이름 모를 나그네나 배고픈 거지들까지도 모두 자리에 앉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음식값을 요구하지 않았고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팔고 사는 상업적인 물건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복을 비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게 만들어 모두와 나누어 먹어야 그 복이 집안에 머문다고 믿었던 조상들의 지혜는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음식을 넉넉히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도리라는 인식을 깊게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한국인은 누군가를 대접할 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내는 것을 최고의 이유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던 문화는 점차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식당 문화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힌 밥상의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사 먹는 밥일지라도 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준 것처럼 풍성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초기 주막이나 식당 주인들은 바로 이러한 손님들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밥 한 그릇을 팔더라도 마치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듯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식당 주인들에게 반찬은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하는 별도의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자신의 인심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표였습니다. 손님이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마치 내 가족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접시를 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이루어지던 무조건적인 환대 문화가 상업적인 공간인 식당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오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무료 반찬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식당이 철저하게 계약에 의한 거래 관계라면 한국의 식당은 정에 기반한 대접의 연장이었던 셈입니다.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이 반찬만큼은 결코 돈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은 한국인의 자존심처럼 지켜져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비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문화적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식당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이 풍성한 식탁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따뜻한 환대 정신이 빚어낸 빛나는 결과물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고 나눔이 곧 행복이라는 이 오래된 가르침은 현대의 식당이라는 공간에서 무료 반찬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낯선 이에게도 아낌없이 베풀던 조선시대의 그 넉넉한 마음씨가 오늘날 한국을 찾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는 가장 한국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반찬 접시 하나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이유는 그 속에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사랑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950년 한반도를 휩쓴 잔혹한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과 배고픔이 일상이 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음식을 나누는 마음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시장 가판대나 골목길 구석의 작은 식당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이웃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텅 빈 속을 채우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희망의 거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와 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재건과 경제 성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공장과 건설 현장에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 바로 백반집과 국밥집이었습니다. 초기 식당 주인들은 대부분 전쟁의 아픔을 겪으며 배고픔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내 자식 같고 내 형제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값싼 밥 한 그릇을 팔더라도 상 위에 김치 하나만 올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식당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냉정한 자본주의의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한 도시에서 식당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의외로 아주 소박하고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더 많이 주는 집이 인기를 얻는다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어떤 집은 콩나물 무침을 수북하게 쌓아주고 어떤 집은 짠지 하나를 더 내어주며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애썼습니다.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반찬을 넉넉하게 주는 인심 좋은 식당으로 발길을 옮겼고, 이러한 흐름은 식당가 전체의 반찬 서비스 경쟁이라는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식당 문화의 핵심인 리필 가능이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정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장에 넘치는 인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차 손님들 사이에서는 반찬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역시 손님이 반찬 그릇을 비우는 것을 자신의 음식이 맛있다는 최고의 찬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빈 그릇을 채워주는 행위는 단골 손님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되었고, 이것이 세월이 흐르며 한국 식당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자 불문율로 굳어진 것입니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한국인의 삶은 점차 풍요로워졌습니다. 설렁탕집이나 곰탕집에서는 테이블마다 커다란 항아리에 깍두기와 김치를 가득 담아두어 손님이 원하는 만큼 꺼내 먹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손님에게 넉넉함을 제공하는 한국식 서비스의 지혜로운 진화였습니다. 또한 고기구이 집들이 늘어나면서 쌈, 채소와 파절이 그리고 각종 장아찌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문화도 이때 완성되었습니다. 고기 가격에 이 모든 반찬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반찬은 더 이상 덤이 아니라 식사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폐허에서 시작된 한국의 외식 산업은 전통적인 환대 문화와 현대의 자본주의적 경쟁이 결합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식당들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위해 모든 품목의 가격표를 붙일 때 한국의 식당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공짜로 내어주며 손님과의 신뢰를 쌓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행위를 넘어 정의라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를 사업의 핵심 가치로 삼은 결과였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식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현대적인 서비스 문화로 승화된 셈입니다. 결국 6.25 전쟁 이후 정착된 이 반찬 문화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따뜻한 공동체였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남에게 베풀기를 즐겼던 우리 민족의 고결한 성품이 오늘날 우리가 식당에서 만나는 화려하고 푸짐한 상차림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욱 넉넉해지는 한국의 식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이로운 현상이며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할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방울과 넉넉한 인심이 오늘날 세계가 감탄하는 한국식 서비스 문화를 완성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식당에 방문해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받아들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영수증의 항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먹은 메인 요리 가격 외에 혹시 반찬값이 따로 붙지는 않았는지 혹은 자릿세나 서비스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확인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에는 오직 자신이 주문한 음식의 가격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은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넘어선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 공짜라는 말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마법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볼 때 한국의 반찬 시스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하는 포인트는 바로 식당의 수익 구조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식당에서는 케첩 한 봉지나 소스 한 접시를 추가하는데도 비용을 청구합니다. 감자튀김을 더 달라고 하면 메뉴판에 적힌 정가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반찬을 제공하고 심지어 그것을 무제한으로 채워주면서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것이 식당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는 행위로 보입니다. 그들은
식당 주인이 자선 사업가가 아닌 이상 분명히 어딘가에서 이 비용을 보충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혹시 메인 요리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해서 반찬값을 미리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다른 식당들과 가격을 비교해봐도 한국의 음식값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음식물 낭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양 교육에서는 접시에 담긴 음식은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지불한 가치만큼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식당의 상차림은 처음부터 한 사람이 다 먹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반찬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은 이 많은 접시가 식탁에 깔리는 순간부터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저 귀한 음식들을 다 먹지 못하고 남기게 되면 주인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사가 끝난 뒤 남겨진 수많은 반찬 접시를 보며 환경 오염이나 자원 낭비를 우려하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먹을 만큼만 주문하게 하지 않고 주인 마음대로 반찬을 내놓는지 그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서비스라는 단어의 의미 차이에서도 오해가 발생합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서비스라는 말은 직원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친절한 행위나 업무를 뜻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팁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서비스라는 단어는 곧 공짜를 의미합니다. 식당 주인이 서비스입니다 라고 말하며 건네는 음식은 돈을 받지 않겠다는 호의의 표현입니다. 외국인들은 처음에 이 상황을 매우 낯설어 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청구하려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무런 조건 없는 한국인의 정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러한 오해와 의문들은 한국의 반찬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나면 놀라운 감동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던 외국인들도 한국의 식사 자리가 주는 그 특유의 풍성함과 넉넉함에 서서히 매료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고독하게 접시 하나를 비우는 식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수많은 반찬을 나누며 소통하는 한국식 식사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유대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푸드 열풍과 함께 한국의 반찬 문화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한국 식당의 풍성한 상차림을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며 한국의 인심을 전 세계에 자랑합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느끼는 오해는 문화의 우열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효율과 계약을 중시하는 서구의 문화와 나눔과 정을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가 식탁 위에서 충돌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한국의 식당 주인들이 보여주는 그 넉넉한 웃음과 아낌없이 퍼주는 반찬 속에는 계산적인 비즈니스를 뛰어넘는 인간적인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치를 깨달은 외국인들은 더 이상 영수증을 꼼꼼히 살피지 않습니다. 대신 주인에게 환한 미소로 감사를 전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는 이제 오해의 대상을 넘어 전 세계인이 동경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가장 따뜻한 인류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수만 가지 반찬의 기록과 그 속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는 결국 하나의 단어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만의 독특한 감정이자 철학인 정이라는 가치입니다. 정은 단순히 사랑한다거나 좋아한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깊고 끈끈한 마음의 끈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정의하지만 한국인에게 정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내 일처럼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려는 이 따뜻한 마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반찬들입니다. 한국의 식당에서 반찬을 넉넉히 주는 문화는 차가운 경제 논리나 자본주의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치솟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반찬을 무료로 무제한 제공하는 것은 경영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식당 주인들은 이 비효율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들에게 손님은 단순히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는 소비자가 아니라 내 집에 찾아와 함께 밥을 먹는 식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 한 술이라도 더 떠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부족함 없이 든든하게 먹여보내고 싶은 그 간절한 진심이 바로 정입니다. 이러한 정문화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혼자보다는 함께를 소중히 여겼고,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며 험난한 역사를 버텨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이웃집에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담장 너머로 접시를 돌리고 길 가던 나그네에게도 선뜻 밥상을 내어주던 그 넉넉함이 오늘날의 반찬 문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넉넉하게 주는 것은 단순히 많이 주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환대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인색하게 구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깎아먹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수백 년을 내려오며 한국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이자 문화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K-푸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반찬 문화 역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공짜라는 사실에 놀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에 매료됩니다. 그들은 한국 식당에서 느꼈던 그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와 넉넉한 인심을 그리워하며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한국의 이 따뜻한 나눔 문화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간미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소중한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반찬 문화는 이제 한국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감동하는 인류 공통의 따뜻한 문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식당에서 당연하게 리필을 요청하고 주인이 웃으며 그릇을 채워주는 그 짧은 순간에는 우리 민족의 찬란한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의 기계와 배고픈 시절을 함께 이겨낸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이웃과 함께 웃으며 나누던 잔치상의 즐거움이 그 작은 반찬 접시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반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쌓아온 정이라는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반찬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공짜가 아니라 문화다라는 말처럼 한국의 반찬 시스템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사람 냄새 나는 이 따뜻한 나눔의 풍경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소중히 지켜나가며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한국인의 넉넉한 정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수많은 반찬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만의 독특한 반찬 문화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한 끼 식사의 풍경이라고 생각했던 반찬 속에 이토록 깊은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밥상 위에 수많은 접시는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사랑과 정성이 빚어낸 찬란한 유산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밥상 앞에서 곁들여진 반찬 하나를 보며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과 넉넉한 인심이 담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풍경 속에는 이처럼 위대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만의 소중한 문화 유산들을 앞으로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와 따뜻한 응원이 저희 제작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